소름 끼치는 폐공장. 선생님께 어제 아침 선생님이 은영이가 실종되었다는 구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선생님이 주의 깊게 살피셨다면 저를 비롯한 불안했다는 아이들을 발견할 수 있으셨을 겁니다. 학위사 30명이 넘는 학생 중에서 고작 대여섯 명에 불과한 저희를 발견하셨다면 그게 더 놀라운 일이겠지요. 저와 뭉쳐 다니는 몇 명의 아이들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몰려다니며 이런저런 장난도 많이 치고 여러 과제도 하고는 하였으니까요. 그리고 그중 한 명이 지금 실종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라는 것도 아실 겁니다. 은영이도 이제 곧 그렇게 되겠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마 몇 명의 학생이 더 없어질 겁니다. 그 중에는 저도 포함될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기억나는 대로 적어보려고 합니다. 한 달 전쯤이었을 겁니다. 수업을 마치고 아이들과 모여 집으로 가던 중 누군가가 폐공장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마도 준태였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아는 녀석이니까요. 폐공장이 흉가가 있던 곳을 허물고 지은 곳이라 이유를 알 수 없는 일이 많이 벌었습니다. 사람들은 귀신의 소행으로 생각했고 결국 직원들이 못 견디고 떠났습니다. 그 때문에 공장을 운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냥 흔하디 흔한 괴담이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말입니다. 저희도 그냥 쉽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그곳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겁도 없고 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학기 초 누군가가 한밤중에 학교에 침입한 일이 있었죠. 네, 저희가 그랬습니다. 음악실에 정말 귀신이 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결국 확인은 못하고 소동만 일으켰지만 그런 식으로 여러 곳을 다녔었습니다. 방학 중에는 지방까지 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귀신을 봤다던가 이상한 일을 겪은 적은 없었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일은 그런 곳에서 다른 팀을 만난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귀신이 아니라 사람을 본 것이 여태 겪었던 가장 무서운 일이었죠. 어쨌든 이번에도 갔었습니다. 경찰여 준태는 후레쉬를 들고 왔고 저는 사진기를 준비했지요. 은영이는 캠코더를 가지고 왔습니다. 나머지는 굳이 말할 필요 없는 쓰잘데기 없는 것들을 가져왔지요. 그렇게 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공장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한 공장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말하니 그건 거의 공단이지 이 바보야라는 핀잔만 들었습니다. 공장 안에는 여러 가지 기계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회사에서 비슷한 기계를 봤다는 성준이의 말에 의하면 NCT라던가 절곡기계, 레이저 절단기, 용접하는 기계 등등이 있었습니다. 한 곳에 섞여 있던 것은 아니고 구역별로 그런 기계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NCT나 레이저로 모양을 만들면 이쪽에서 절곡을 하고 이쪽에서 용접을 하고 다른 곳에서 조립을 하는 거지. 따위의 설명을 들으며 공장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준태가 말한 귀신이 나온다는 곳은 용접기가 놓여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른 곳과 다르게 칸막이가 쳐져 있어서 뭔가 수술실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은영이와 저는 카메라와 캠코더로 주위를 찍었지요. 어차피 저와 은영이의 역할은 그것이었으니까요. 성준이가 별건 없네라고 말한 순간이었습니다. 경철이와 준태의 후레쉬가 한 번에 고장나 버린 겁니다. 경철이의 후레쉬는 일반적인 노란 빛이 나오는 후레쉬여서 자주 불이 안 들어왔지만 준태의 후레쉬는 LED 방식인 최신 후레쉬라 여태 고장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핸드폰 후레쉬로 비추면 되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핸드폰을 꺼냈지만 핸드폰 역시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다른 아이들의 핸드폰 모두 배터리가 방전이 되었더군요. 순식간에 저희는 어둠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제 카메라와 은영이의 캠코더는 작동을 하더군요. 하지만 어둠 속에서 은영이의 캠코더에 무언가가 찍힐지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나마 제 카메라의 후레쉬 기능으로 주의 분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준태가 사라졌습니다. 어떻게라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후레쉬가 고장났고 핸드폰이 꺼져 있었고 때문에 저희는 혼란 상태였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일단 나가자 라고 누군가 말한 순간 정신을 차리고 일행을 챙겨보니 준태가 없었습니다. 괴담을 읽으면서 가장 답답했던 부분은 누군가가 사라졌을 때 일단 남은 사람들은 안전한 곳으로 가고 다시 준비해서 가면 된다고 생각했던 순간이 아닐까요? 그런데 정작 저희가 그 상황이 오니 그게 안 되더군요. 우정인지 의리인지 객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나가자고 주장했습니다. 나가서 후레쉬라도 고치던가 어른들이라도 데리고 와야지 지금 상황에서는 더 위험하니까요. 귀신을 떠나서 밤중에 공장 안에 돌아다니다가 어딘가에 부딪히거나 넘어져서 다치면 큰일이잖아요. 그런데 은영이와 병철이가 강력하게 반대를 하였습니다. 어디로 갔던 간에 멀리는 못 갔을 거니 금방 찾을 거라고요. 그런데 정말 멀리 못 갔다면 그 조용한 공장 안에서 저희가 떠드는 소리를 못 들었을 리가 없겠죠. 어쨌든 은영이와 병철이는 좀 더 찾기로 했고 저와 성준이는 일단 나가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후레쉬가 되는 기기가 하나뿐이었다는 것이었지만 밤눈이 좋은 성준이를 믿기로 하고 제 카메라를 병철이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렇게 저와 성준이는 들어왔던 곳으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어둠에 익숙해지니 약간은 보이더라고요. 너무 조용했지. 얼마 전 웹툰을 보았는데 거기서 헛것이라는 건 없다라고 하더라. 라는 성준이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또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성준이의 담력이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성준이는 무언가를 보았던 겁니다. 어쨌든 한참을 걸어서 공장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너무 조용하지? 라는 성준이의 말에 그러게라고 대답했습니다. 별 생각 없이요. 그리고 성준이가 덧붙인 말을 듣고서야 깨달았습니다. 공장 안에서도 너무 조용했어. 너랑 나 말고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병철이나 은영이가 그렇게 조용히 다닌 걸까? 그렇게 큰 공장도 아닌데 아무 소리가 안 들릴 수 있나? 라고 성준이가 말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제가 했던 생각인데 그새 잊어버린 겁니다. 준태가 멀리 안 갔다면 우리 소리를 들었을 거야 라고 생각했었으면서 그런데 공장 안에서 가봐야 얼마나 멀리 갔을까요? 그러자 공장 한쪽에 작은 건물이 하나 있었어. 아마 사무실이었겠지. 거기로 갔다면 안 들릴 수도 있어. 성준이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결정은 내려야 했습니다. 여기 남아서 아이들을 기다릴지 아니면 집으로 가서 다시 준비하고 나올지. 결국 집이 가장 가까운 성준이가 집으로 가서 프레쉬와 형들을 데리고 오기로 했습니다. 저는 기다리기로 했고요. 성준이가 떠난 지 한참 뒤 공장에 들어갔었던 나머지 3명이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은영이는 계속 울고 있었고 병철이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새파랗게 질리다라는 표현이 어떤 건지 확실하게 알 정도로요. 준태는 완전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병철이의 말로는 건물 안쪽 화장실에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성준이가 예상했던 곳이었죠. 그런데 저희가 있던 곳과 그곳은 꽤 거리가 있었는데 언제 거기까지 갔던 걸까요? 은영이와 준태의 상태를 보니 얼른 집에 보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집 방향이 같은 사람끼리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은영이를 바래다 주고 병철이는 준태를 데려다 주기로 했지요.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조금 진정된 은영이가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그러니까 저와 성준이와 헤어진 뒤 카메라의 후레쉬가 바로 꺼져버렸다고 합니다. 조작하는 법을 몰라 켜지를 못했다고요. 그래도 셔터를 눌러 사진을 찍는 순간에는 후레쉬가 켜져서 그런 식으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준태 이름을 불렀답니다. 큰 소리로요. 준태 이름을 불렀다고 제가 되물었습니다. 왜냐면 성준이와 저는 아무 소리도 못 들었거든요. 은영이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병철이가 건물 쪽에 누가 있는 것 같아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은영이가 건물 쪽을 봤는데 그 순간 병철이가 셔터를 눌러 후레쉬를 터뜨렸답니다. 분명 누군가 있긴 했는데 누군가가 2층 창문에 서 있었답니다. 너무 확실하게 봤기에 잘못 본 건 아닌데 눈은 안 보이고 입은 너무 커서 뭔가 사람은 아닌 느낌이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머리카락으로 눈을 가린 입 큰 귀신을 떠올렸습니다. 예를 들면 빨간 마스 같은. 그런데 병철이는 그걸 못 보았는지 겁도 없이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따라 들어갔고 잠시 헤매이다가 화장실에서 준태를 찾았답니다. 너무 무서웠던 게 화장실에 들어서니 준태가 멍하니 서서 뭐죠 그러니까 은영이 쪽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는 겁니다. 반갑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보다는 낯선 느낌으로 다가서는데 갑자기 준태가 말했답니다. 봤지? 근데 왠지 뉘앙스가 그걸 봤지? 가 아니라 내가 말했었잖아. 라는 느낌이었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은영이의 집에 도착하였고 무사히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는 저도 얼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전화로 얼른 성준이 핸드폰으로 전화해보니 역시 꺼져 있더군요. 그래서 집으로 전화를 걸어보니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형에게 걸어보니 홍대에 놀러 나와 있다고 하더군요. 여러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길이 엇갈렸다면, 그래서 성준이가 다시 그 공장으로 갔다면, 그러나 저는 성준이나 병철이처럼 용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문자로 우리 모두 집으로 돌아왔어. 그러니 메시지 확인하거든 연락해줘라고만 남겼습니다. 제가 그때 공장으로 갔었다면 성준이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성준이와 같이 저도 실종되었을까요? 그날 이후로 성준이를 보지 못했고 그 이후로는 어른들까지 나서서 찾아보았지만 발견하지 못했었죠. 준태도 상황이 안 좋았죠. 몸이 아파서 학교에 나오지 못하다가 결국 휴학을 했으니까요. 병원으로 가기 전 병철이가 병문안을 간 적이 있었는데 몸이 문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창문을 모두 두꺼운 종이로 막고 방안불은 항상 켜두고 방 안에 틀어박혀서 계속 주의를 경계했다는군요. 결국 저와 은영이 병철이 셋이서 성준이가 어디 갔는지 의논을 해야 했습니다. 솔직히 준태보다도 성준이가 더 걱정스러웠으니까요. 그런데 의논을 하던 중 병철이가 은영이에게 그 건물이 1층짜리였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며 디카에 남아있는 사진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진에는 2층짜리 건물이 찍혀 있었습니다. 은영이 이야기가 맞았을까요? 아니요. 병철이 이야기가 맞았습니다. 그 공장 안의 건물은 1층짜리 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사진 안에 찍힌 건물은 사무실이 아닌 2층짜리 가정집 느낌의 집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셋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이런 사진을 찍은 걸까요? 그리고 사진을 확대해 창문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은영이의 말대로 어느 여자가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한 모습은 아니었어요. 눈이 안 보이고 입이 큰 여자이기는 했습니다만 정확히 말하자면 눈이 있어야 할 부분이 피부로 덮여 있었습니다. 네, 눈이 없었어요. 우리는 모든 사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에서만 봤던 합성으로 된 무서운 사진에 우리가 찍은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투명하게 때로는 상반신만 어느 부분에선 목매단 사진이 어느 부분에서는 카메라 바로 앞에서 얼굴을 들이민 사진이 모든 사진이 그런 식이었습니다. 물론 자세히 봐야 윤곽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눈에 익으니 그 뒤로는 모두 눈에 들어오더군요. 솔직히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무서웠거든요. 그래도 은영이의 캠코더까지는 확인해야 했습니다. 캠코더에는 그런 무서운 것들이 찍혀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준태가 사라지던 순간이 찍혀 있었지요. 누군가에게 손을 붙잡혀 끌려가는 듯한 모습 말입니다. 눈은 카메라 쪽을 보면서 뭐라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정작 말은 하지 않고 끌려갔습니다. 이걸 찍는 도중 은영이가 봤을까요? 아니면 우연히 찍혔을까요? 우리는 우연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은영이도 그렇게 말을 했고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 정확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은영이가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그 뒤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병철이는 위로를 할 겨를이 없었어요. 병철이는 성준이를 되찾고 준태를 원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나름대로 무언가를 알아보고 있었고 저는 밤마다 오는 나 도착했어. 너네들 안 보이는데 다들 어딨어? 빨리 와. 라는 성준이의 문자를 무시하기에도 벅찼으니까요. 전화를 걸어보면 항상 꺼져 있었는데 말이죠. 한 번은 답장을 보내니 화면 가득히 빨리 와 하며 문자가 왔죠. 그 이후로는 무시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은영이를 위로할 수 있었겠어요. 엊그저께 은영이에게 문자를 받았습니다. 성준이가 빨리 오래. 라며 그리고 오늘 선생님이 말씀하시기 전부터 일이 될 줄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은영이가 왔어. 늦게 와서 미안하대. 너네는 언제 와? 라는 문자를 받았거든요. 누군가에게 말하면 믿어줄까요? 이 모든 이야기가 믿겨지세요? 오늘 집에 오기 전 병철이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성준이에게 문자 같은 거 오냐고. 그러자 들릴 듯 말듯하게 말하더군요. 응이라고. 어쩌면 은영이도 그 문자를 받았을지 몰라요. 그리고 성준이가 어디에 있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던 걸지도 몰라요. 왜냐면 제가 지금 그렇거든요. 만약 오늘도 문자가 온다면 확인해 보러 가려고요. 하루하루 불안해 사느니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부디 내일 뵙기를 바랄게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뒷이야기입니다. 2월 9일 3월 1일부로 부임지가 정해졌다.
기억 속에서 그토록 지우려고 노력했던 곳. 그러나 결국 이렇게 되었다. 2월 13일. 엄마에게 다음 근무지를 말해줬더니 매우 걱정하셨다. 왜 안 그러겠는가. 이제 겨우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에 집을 구하겠다며 엄마를 안심시켰다. 2월 21일. 급하게 자취방을 구했다. 그 전 계약하기로 한 곳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만 들었다. 그래도 예전 은사님의 도움으로 좋은 집을 구했다. 창문으로조차 그곳은 보이지 않는다. 선생님도 내 사정을 아시고 배려해 주신 것 같다. 3월 7일. 우연찮게 그곳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다. 멀리서 보았지만 금방 알 수 있었다. 예전 모습은 사라지고 가건물들이 들어서 있었다. 속으로 조금 안심했다. 3월 9일. 동료 선생님들에게 그곳 이야기를 들었다. 공장이 들어섰지만 안 좋은 사건과 사고가 계속 일어나서 결국 2년을 못 버티고 문을 닫았다고 한다. 사장과 그 가족은 이민을 갔다고. 흉흉한 소문 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임대도 못해서 그냥 방치되는 중이란다. 얼마나 급하게 떠났으면 공장 기계들도 그대로라고 했다. 변한 건 없는 걸까? 3월 12일. 악몽을 꾸었다. 시선이 느껴지는 꿈.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난다. 싫다. 4월 3일.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았다. 신경과민이란다. 실제로 겪은 것은 없지만 금방이라도 그때로 되돌아갈 것 같다. 집에 혼자 있는 시간보다 학교가 더 편하다. 그렇다고 밤에까지 있고 싶지는 않지만 4월 23일. 밤새 학교에 누군가가 무단으로 들어왔다. 없어진 물건이나 당한 피해는 없어서 학생들의 장난이라고 결론이 내려졌다. 학교에 귀신 나온다는 괴담만 듣고 확인하려 오는 애들이 꽤 있어요. 교감 선생님은 매년 있는 일이라며 웃어넘겼다. 그것도 다 추억이 아니겠냐고. 5월 5일. 성묘를 다녀왔다. 매년 빌지만 용서받지 못할 것 같다. 5월 26일. 목소리가 들렸다. 아주 잠깐이지만 분명히 들었다. 환청일까? 너무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 6월 7일. 누군가 밤마다 규칙적으로 문을 두들기고 간다. 가벼운 노크 정도지만 매번 깜짝깜짝 놀라지만 할 수 있는 건 없다. 6월 11일. 경비 아저씨의 도움으로 CCTV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었다. 7월 2일. 여름방학이 다가온다. 잠시라도 이곳을 피할 수 있다는 게 기쁘다. 7월 7일. 교정 벤치에서 남자애 둘이 떠드는 것을 들었다. 대충 들어보니 폐가 체험을 하려는 것 같았다. 그런 건 좋지 않다고 말렸지만 이미 여러 번 다녀왔는데 한 번도 이상한 적 없었는 거라고 했다. 7월 15일. 방학식. 자취방에 들르지 않고 곧장 집으로 왔다. 엄마가 내 모습을 보더니 집을 옮기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신다. 7월 17일. 푹 잔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이라는 걸 잊고 살았다. 작은 것을 소중히. 7월 21일. 집을 나서는데 엄마가 무언가를 건네줬다. 또 부적을 받아온 모양이었다. 하나는 내 몸에 항상 지니고 다른 하나는 현관에 걸어두란다. 얼마 줬냐고 물어보니 말씀을 안 하신다. 7월 22일. 부적이 효과가 있는 걸까? 불안했지만 잠은 잘 잤다. 8월 12일. 그곳, 그러니까 공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우연히 듣게 되었다. 털을 다지다가 죽은 사람, 지게차에 목매달아 죽은 사람,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는 직원들 이야기, 야근을 하다가 헛것을 봤다는 이야기. 세상에 헛건 없다. 8월 21일. 계약. 기쁘다. 전에 폐가에 간다던 학생을 만났다. 귀신은 못 보고 사람을 보고 기겁을 했다는 이야기에 빵 터졌다. 그러다 나도 모르게 그곳 이야기를 했다. 아주 잠깐 실언을 했을 뿐 화제를 돌렸지만 오히려 그 모습이 호기심을 자극한 건 아닐까 걱정된다. 8월 23일. 그곳에 가보기로 했단다. 맙소사. 난 또 같은 짓을 해버렸어. 가지 말라고 말렸지만 절대 내 말을 듣지 않겠지. 9월 3일. 학생 하나가 실종되고 다른 한 명은 며칠째 학교에 못 나오고 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밤마다 창문 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린다. 그때처럼. 9월 13일. 여자아이 하나가 사라졌다. 해당 반담임 선생님이 하필 결근을 하셔서
내가 대신 그 반 아이들에게 전해주게 되었다. 듣기로는 전에 사라진 그 아이들과 친구라고 한다. 학교에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다. 귀신이 데려간 거라는 이야기. 난 그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 그러나 가고 싶지도 않고 믿어줄 사람도 없겠지. 9월 14일. 학생에게 메일을 받았다.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들과 친구인 건 확실하다. 왜 나에게 이런 메일을 보낸 걸까? 불안함에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내일이 오지 않으면 난 밤새 저 웃음소리와 시선에 시달리게 되겠지. 세상에 헛건 없다. 그럼 내가 보고 느끼는 이 시선은 대체 무엇일까? 9월 15일. 바라지 않던 일이 결국 일어났다. 그들과 친구라는 아이가 찾아왔다. 제발 알려주세요. 밤마다 친구들에게 문자가 온단 말이에요. 병철이라는 아이가 보여준 문자 메시지는 너도 빨리 와라는 짤막한 문장만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다. 9월 16일. 내 아버지는 실수로 내 친구의 어머니를 죽였고 그리고 그것을 마당에 묻고 숨겼다. 아버지는 밤마다 무언가에 시달렸고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알게 되었다. 아버지처럼 죽기 싫었고 너무 무서워서 내 친구를 불러들였는데 그날 밤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다. 그날 이후로 날 바라보는 시선은 두 개가 되었다. 엄마는 죄가 없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도망치듯 이사를 해야 했다. 이런 걸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 이젠 다 끝난 일이라 믿었는데 만약 고개를 돌려서 저 시선에 눈을 마주치게 된다면 그러면 나도 그들처럼 되는 걸까? 그 시선을 처음 느낀 그날처럼 애써 무시하면서 이불을 뒤집어 쓰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죽기 싫다.